해병대 수색대 여군 출신 여성 교도관이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의 폭동을 제압하고 개박살내고 참교육하면서 인간으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8년의 여름은 유독 지독했다. 아스팔트를 녹일 듯 쏟아지는 7월의 햇볕은 충청남도 외곽에 자리한 소망 여성교도소의 회색 담벼락을 만나 더욱 잔혹한 열기를 뿜어냈다. 교도소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갑절은 무겁고 끈적였다.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한숨과 절망, 끓어오르는 분노가 한데 엉겨 보이지 않는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듯했다. 바로 그곳에 신임 교도관 이하늘 31세의 첫 발을 내디뎠다. 오늘부터 이사동을 맡게 된 이하늘 교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안과장의 소개에 맞춰 꾸벅 고개를 숙이는 그녀에게 교도관들과 수용자들의 시선이 동시에 꽂혔다.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새로 온 교도관치고는 좀 다르다. 17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각 잡힌 제복 위로도 숨겨지지 않는 단단한 골격. 짧게 자른 머리는 아니었지만 뒤로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다. 긴장한 신임의 어색함도 과시적인 위험도 없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한 얼굴. 하지만 그 침착한 눈동자는 주변의 모든 것을 필터링 없이 빨아들이는 고성능 스캐너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배정된 이사동은 소망교도소 내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곳이었다. 폭행, 사기, 마약 등 죄질이 좋지 않은 20대 수용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는 명백한 포식자가 존재했다. 와, 이번 신입은 몸매가 장난 아닌데? 수용자들이 일렬로 늘어선 점호 시간, 맨 앞줄에 서 있던 최서윤 25세의 노골적인 콧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녀는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 출신으로 1년 전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특유의 카리스마와 잔인함으로 이사동을 완벽하게 장악한 여왕이었다. 웬만한 남자 못지않은 체격에 사람의 급소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듯한 뱀 같은 눈빛. 그녀의 말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최서윤의 시선은 이하늘의 상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다른 교도관들보다 유난히 발달한 가슴과 어깨. 여성적인 매력이라기보다는 잘 훈련된 운동선수에게서나 볼 법한 힘의 근원이 느껴지는 라인이었다. 하지만 최서윤의 눈에는 그저 흥미로운 장난감의 특징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옆에 선 백지수 23세가 키득거리며 거들었다. 그러게요, 서윤 언니. 저 정도면 뽕 아니에요? 제복 터지겠네. 쉿, 조용히 못해? 최서윤이 짐짓 백지수를 나무랐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녀들의 수군거림은 점호장의 모든 수용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명백한 도발이자 새로운 교도관을 향한 기선 제압이었다. 젊고 만만해 보이는 여자 교도관들을 길들이는 것은 최서윤과 그녀의 무리가 누리는 소소한 유희 중 하나였다. 특히 저렇게 보여줄 것이 많은 상대일수록 가지고 놀기는 더 쉬웠다. 점호가 끝나고 이하늘은 서류를 들고 사동복도를 걸었다. 등 뒤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따라붙는 것이 느껴졌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먹잇감을 재단하는 포식자의 시선들이었다. 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이하늘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최서윤이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서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 뒤에는 백지수와 여우처럼 눈이 가느다란 강윤아 26세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죠, 최서윤 수용자? 이하늘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최서윤은 피식 웃으며 한 걸음 다가섰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쌤은 운동 좀 했나 봐요? 몸이 완전 글래머라서. 남자들한테 인기 많았겠어요. 성희롱과 조롱이 교묘하게 섞인 말이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수용자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새로 온 교도관의 권위가 첫날부터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이하늘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최서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이 최서윤의 자세, 손의 위치, 그리고 뒤에 선 백지수와 강윤아의 움직임까지 순식간에 훑었다. 마치 적진의 지형과 병력 배치를 파악하듯.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와 쌀쌀 맞기는. 최서윤은 과장되게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가 쌤 긴장 풀어주려고 그런 건데. 앞으로 우리랑 자주 볼 거잖아요. 서로 좀 알아야지. 특히 쌤은 우리가 아주 잘 알아야 할 것 같아. 우리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최서윤은 다시 한번 이하늘의 가슴 쪽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그것은 경고였다. 너는 이제부터 우리의 장난감이야. 우리가 허락하기 전까지 너는 여기서 발 뻗고 잘 생각하지 마. 이하늘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몸을 돌려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최서윤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사무실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이하늘은 잠시 눈을 감았다. 해병대 시절 실전보다 더 지독했던 선임들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떠올랐다. 그때에 비하면 이건 어린애들 장난 수준이었다. 관찰 및 분석 완료. 주동자 최서윤, 행동책 백지수, 계획책 강윤아. 목표는 신임 교도관의 권위 박탈 및 심리적 지배. 1단계 대응 무시. 2단계 대응 경고. 3단계 대응 제압. 이하늘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과 같이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조용히 소용돌이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최서윤의 선전포고 이후 이하늘을 향한 조직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우발적인 시비가 아닌 강윤아의 머리에서 나온 치밀한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연극과도 같았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하늘의 평정심을 깨트리고 모두 앞에서 무릎 꿇리는 것이었다. 월요일 세탁물 수거 시간. 수용자들이 내놓은 세탁물을 담은 거대한 바구니는 성인 남자도 들기 버거울 정도로 무거웠다. 백지수는 일부러 물에 젖은 담요 몇 개를 더 쑤셔 넣어 무게를 늘린 뒤 이하늘이 복도를 지나갈 때 보란듯이 바구니를 발로 찼다. 어머 쌤. 죄송해요. 발이 미끄러졌네. 와르르 쏟아지는 세탁물 앞에서 백지수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사과했다. 다른 교도관이라면 인상을 찌푸리며 수용자들에게 정리를 명령했을 터. 하지만 이하늘은 아무 말 없이 쪼그려 앉아 쏟아진 세탁물을 다시 담기 시작했다. 강윤아가 옆에서 깐족거렸다. 쌤, 그거 무거울 텐데. 그러다 허리 나가요. 가슴만 크다고 힘까지 센 건 아니잖아요. 수용자들의 비웃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이하늘은 묵묵히 세탁물을 모두 담은 뒤 5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바구니를 가볍게 들어 어깨에 메었다. 마치 빈 상자를 드는 것처럼 표정 하나, 자세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 모습을 본 최서윤의 미간이 순간 미세하게 좁혀졌다. 화요일 점심 배식 시간. 백지수가 식판을 들고 가다 이하늘의 옆을 지날 때 몸을 크게 휘청이며 뜨거운 국물을 그녀의 제복 위로 엎질렀다. 아침 내내 펄펄 끓인 미역국이었다. 약. 쌤 괜찮아요? 어떻게 되었겠다. 백지수가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제복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수용자들은 이하늘이 비명을 지르거나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하늘은 뜨거운 국물이 스며드는 제복을 잠시 내려다볼 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착하게 백지수를 향해 말했다. 백지수 수용자 괜찮습니까? 놀라서 넘어질 뻔했네요.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듯한 말투에 백지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하늘은 휴지로 옷을 대충 닦아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식사를 계속했다. 제복 안쪽에 살같이 붉게 달아오르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내면은 해병대 시절 혹한기 훈련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얼음물에 맨몸으로 들어가 버텨야 했던 몇 시간. 그에 비하면 이 정도 화상은 그저 따끔한 수준에 불과했다. 수요일 운동 시간. 최서윤이 직접 나섰다. 수용자들과 교도관들이 섞여 배구를 하는 시간, 그녀는 네트 반대편에 있는 이하늘을 향해 의도적으로 스파이크를 날렸다. 남자의 스파이크만큼이나 강력하고 빠른 공이었다. 공은 정확히 이하늘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쌤 피해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고 모두가 생각한 순간. 이하늘은 마치 공의 궤도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만 살짝 옆으로 돌려 공을 피했다. 그러고는 날아가는 공을 향해 왼손을 뻗어 마치 자석처럼 공을 손바닥에 붙여버렸다. 퍽 하는 둔탁한 소음도 없이 모든 회전과 힘이 흡수된 공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얌전히 멈췄다. 운동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최서윤은 자신의 전력을 다한 스파이크가 저렇게 허무하게 막힌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네트 너머를 응시했다. 이하늘은 손안의 공을 툭 바닥에 떨어뜨린 뒤 최서윤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곳에 온 뒤 처음 보인 미소였지만 그 미소를 본 최서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목요일 상담 시간. 강윤아는 작전을 바꿨다. 물리적 공격이 통하지 않자 심리적 공격으로 전환한 것이다. 쌤은 애인 있어요? 이렇게 예쁘고 몸매도 좋은데 주말마다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아요? 아니면 혹시 군대에만 오래 있어서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교묘하게 이하늘의 사생활을 들먹이며 그녀를 조롱했다. 군대라는 단어를 꺼내며 그녀가 어딘가 결핍된 존재인 것처럼 몰아갔다. 다른 수용자들도 맞아 여자로서의 매력은 없을지도 몰라라며 거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이하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 감정적인 폭발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하늘은 펜을 돌리던 손을 멈추고 강윤아를 지그시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경고를 날렸다. 강윤아 수용자. 나는 당신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세탁물, 화요일에 국, 수요일에 배구공. 그리고 지금의 질문까지. 나는 당신들에게 스스로 멈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때가 오면 이 모든 장난을 한 번에 정리하게 될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이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담실에 남겨진 강윤아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명백한 위협. 그것은 분노가 아닌 냉철한 계산 끝에 나온 마지막 통보처럼 들렸다. 주말을 앞둔 이사동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금요일 일주일 내내 이어진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불쾌지수는 최고조에 달했다. 이사동 운동장에 모인 수용자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권태가 가득했다. 그들 사이를 걷는 이하늘 교도관의 등 뒤로 최서윤과 백지수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어제의 경고는 최서윤의 자존심에 불을 지폈다. 정리하겠다는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언니, 전현 저거 완전 우리를 무시하는 거 맞지? 백지수가 이를 갈며 말했다. 그래. 가지고 놀았더니 자기가 진짜 뭐라도 된 줄 아나 봐. 오늘 확실하게 밟아줘야겠어. 최서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지수야, 내가 해.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백지수는 기다렸다는 듯 입술을 핥았다. 그녀는 사소한 시비 끝에 사람을 반쯤 죽여놓고 이곳에 들어온 주먹 쓰는데 이골이 난 여자였다.
그녀의 눈에 이 하늘은 그저 맷집이 조금 좋은 가슴만 큰 년일 뿐이었다. 백지수는 일부러 이 하늘의 옆을 지나가며 어깨를 강하게 부딪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 하늘의 몸이 살짝 휘청였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백지수는 오히려 단단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자신의 어깨가 뻐근해 오는 것을 느꼈다. 어이 신입.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사람이 지나가면 좀 비켜야지. 백지수가 시비를 걸었다. 이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백지수를 바라봤다. 지금까지의 무표정과는 다른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눈동자.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백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운동장에 끓어오르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이 하늘의 목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것처럼 낮고 차가웠다. 뭐? 귀까지 먹었어? 눈 똑바로 뜨고 다니라고 이. 백지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 그녀는 자신의 도발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주먹을 쥐고 이 하늘의 얼굴을 향해 기습적으로 달려들었다. 이 씨발년이. 하지만 백지수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이 하늘은 상체만 살짝 비틀어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백지수의 팔을 낚아챘다. 그리고 한 발을 축으로 삼아 몸을 회전시키며 그녀의 팔을 꺾어 뒤로 당겼다. 백지수의 몸이 공중에서 반바퀴 돌아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다. 끄악! 백지수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팔이 등 뒤로 꺾인 채 얼굴을 바닥에 처박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수용자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최서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것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살상에 가까운 제압술이었다. 이 하늘은 백지수의 머리맡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몸에 허락 없이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언니. 상황을 파악한 강윤아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이 하늘이 뿜어내는 기세가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하늘은 백지수의 꺾인 팔목을 슬쩍 비틀었다. 우두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팔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악! 백지수가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 움직이지 마. 인대가 늘어났을 뿐이니까. 운 좋은 줄 알아. 이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바닥에 널브러진 백지수를 차갑게 내려다봤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최서윤과 다른 수용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똑똑히 들어. 나는 너희들의 장난감이 아니야. 교도관으로서 나는 너희를 교화할 책임이 있지. 너희의 유치한 장난을 받아줄 의무는 없어. 그녀는 천천히 최서윤에게로 걸어갔다. 최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언제나 당당하던 여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리고 너 최서윤. 내가 이 모든 일의 주동자인 거 안다. 다시 한번 말하지. 선을 넘지 마. 다음 경고는 없을 테니까. 이 하늘의 말은 선언이었다. 이사동의 질서가 재편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동안 수십 명의 수용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터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과 비웃음이 없었다. 오직 원초적인 공포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폭풍이 지나간 운동장에는 팔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백지수와 망연자실한 표정의 최서윤, 그리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이 하늘이라는 고요한 폭풍이 마침내 그 발톱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운동장의 정적은 교도소 전체를 삼킬 듯 무거웠다. 백지수의 신음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이하늘의 선언 이후 이사동의 모든 권력 구도는 진공 상태가 되었다. 수용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조롱하고 괴롭혔던 존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임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다른 교도관들과 보안과장이 굳은 얼굴로 운동장에 들어섰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백지수, 너 또 사고 쳤어? 보안과장이 윽박질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바닥에 쓰러진 백지수가 아닌 그 앞에 선 이하늘에게로 향했다. 상황의 중심에 그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교사,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이하늘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돌아보며 보고했다. 백지수 수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저를 폭행하려 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제압했으며 제압 과정에서 경미한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지극히 사무적인 보고였지만 그 내용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백지수는 이사동의 폭군이었고 이하늘은 겉보기엔 그저 체격 좋은 신임 교도관일 뿐이었다. 보안과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최서윤을 쳐다봤다. 최서윤, 내가 시킨 짓이냐? 최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평소 같았으면 비웃으며 모르쇠로 일관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이하늘의 얼음장 같은 눈빛과 인간의 관절이 꺾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때 이하늘이 나섰다. 과장님, 잠시 이사동 수용자들과 이야기를 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 일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교사 하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단호한 그녀의 말에 보안과장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하늘이 평범한 교도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교도관들에게 눈짓했고 그들은 부상당한 백지수를 부축해 의무실로 데려갔다. 운동장에는 다시 이사동 수용자들과 이하늘만이 남았다. 이하늘은 그들을 둘러보았다. 공포와 혼란, 불신이 뒤섞인 눈동자들. 그녀는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위한 기회. 그녀는 천천히 제복 상의의 왼쪽 소매 단추를 풀었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 수용자들의 시선이 그녀의 팔에 집중되었다. 단단한 근육 위로 붉은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진 문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쥐가 해골을 움켜쥔 형상, 그리고 그 아래 ROKMC RECON이라는 글자.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의 상징이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몇몇은 자신의 눈을 비볐다. 해병대, 그것도 최정예 특수부대로 알려진 수색대.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하늘은 걷어올린 소매를 다시 내리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나는 7년간 해병대에서 복무했다. 그중 5년을 수색대 부사관으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운동장 전체에 울렸다.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받았고 너희들이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곳을 다녔다.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갯벌을 기는 지옥주 훈련부터 실탄이 머리 위를 스치는 해외 분쟁 지역 파병까지. 내 몸에 새겨진 상처들은 너희들의 장난 같은 괴롭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수용자들은 완전히 압도되었다. 그들이 가슴만 큰 년이라며 조롱했던 여자는 사실 전쟁터를 누비던 인간 병기였던 것이다. 월요일에 세탁물 바구니, 화요일에 뜨거운 국물, 수요일에 배구공.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우스운 장난이었을지 생각하자 얼굴이 화끈거렸다. 침묵을 깬 것은 최서윤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물었다. 그런데 왜 교도관이 된 건데? 그런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온 거냐고. 그것은 모두가 품고 있던 질문이었다. 이하늘은 잠시 먼 곳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 처음으로 깊은 슬픔이 스쳤다. 아버지가 경찰이셨다. 평생 남을 지키는 일을 하셨지.
하지만 정작 자기 몸은 지키지 못해서 암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군 생활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배우고 싶었다.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곳에 지원했다. 그녀는 다시 수용자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들이 나에게 한 짓 전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 멈출 기회를 주고 싶었다. 너희 안에도 분명히 스스로를 바로잡을 힘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오늘 백지수가 선을 넘기 전까지는 진심이 담긴 고백에 몇몇 수용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치졸했는지 깨달았다. 최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사람을 힘으로 지배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자신보다 압도적인 힘을 가졌음에도 그 힘을 파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 쓰려고 하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이 하늘은 걷어 올렸던 소매를 내리고 단추를 채웠다. 다시 평범한 교도관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이사동의 그 누구도 그녀를 이전처럼 볼 수 없었다. 그녀의 제복 아래에는 강철 같은 육체와 전쟁의 기억이 그리고 그보다 더 단단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붉은 명찰의 무게는 그저 이름 석자의 무게가 아니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기상. 전원 기상. 이사동 전체에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이 하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늦잠에 익숙했던 수용자들은 짜증 섞인 신음을 내뱉으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뭐야, 미쳤어? 아직 한참 더 자야 할 시간이잖아. 누군가 소리치자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들의 반항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하늘이 직접 각 감방의 문을 열고 들어와 단호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5분 내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에 집합한다. 시간 어길 시 벌점 부과하겠다. 어제의 사건으로 그녀의 말은 이제 단순한 지시가 아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되어 있었다. 수용자들은 투덜거리면서도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다. 최서윤 역시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며 욕설을 내뱉었다. 저 미친년이 진짜 뭘 하려는 거야. 운동장에 모인 이사동 수용자들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웅성거렸다. 이 하늘은 그들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말했다. 오늘부터 이사동 특별 교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목표는 여러분의 썩어빠진 정신과 약해진 육체를 바로잡는 것이다. 첫 번째 훈련은 구보. 교도소 외벽을 따라 5바퀴 실시. 뭐? 5바퀴라고? 장난해? 우리는 죄수지 군인이 아니라고. 반발이 터져 나왔지만 이 하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럼 죄수답게 명령에 따르던가. 아니면 이곳을 나가고 싶은 사람처럼 의지를 보여주던가. 선택은 너희 몫이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맨 앞에서 직접 뛰기 시작했다. 수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달리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바퀴, 2바퀴가 지나면서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운동 부족에 흡연과 불규칙한 생활로 망가진 몸은 비명을 질렀다. 씨발 못 뛰겠어. 나 좀 쉬었다 갈래. 여기저기서 낙오자가 속출했다. 몇몇은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이 하늘은 뒤처지는 이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뛸 뿐이었다. 그 모습은 수용자들에게 더 큰 자극이 되었다. 포기하고 싶어도 맨 앞에서 흐트러짐 없이 달리는 그녀의 등을 보면 왠지 모를 오기가 생겼다. 최서윤은 이를 악물고 달렸다. 자존심 때문에라도 저 여자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4바퀴째에 접어들자 다리가 풀리고 옆구리가 칼로 찌르는 듯 아파왔다. 그녀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바로 그때 옆에서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다. 돌아보니 어제 팔을 다쳤던 백지수였다. 언니 힘내요. 거의 다 왔어요. 백지수는 자신의 고통도 잊은 채 최서윤을 이끌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수용자들도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가자. 야, 너 포기하면 나도 포기한다. 고함과 욕설이 섞인 격려였다. 마침내 마지막 5바퀴째. 모두가 녹초가 되어 운동장에 들어섰을 때 이하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안 끝났다. 팔 벌려 뛰기 100회, 스쿼트 100회. 시작. 아, 진짜 죽여버릴 거야. 수용자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터져 나왔지만 그들의 몸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함께 달렸다는 동질감 때문인지 아니면 한계를 넘고 있다는 묘한 흥분 때문인지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훈련에 임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 수용자들은 마치 시체처럼 운동장 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웠다. 아무도 말할 기운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헐떡이는 숨 사이로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종류의 상쾌함이 피어올랐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것을 이겨냈다는 순수한 성취감. 이하늘은 드러누운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오늘 흘린 땀 한 방울이 너희가 사회에서 흘릴 피눈물 한 방울을 막아줄 거다. 명심해라. 그녀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다. 수용자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의 이마에 맺혔다가 흙바닥으로 떨어진 첫 번째 땀방울. 그것은 절망의 공간이었던 이사동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증거였다. 이하늘표 지옥주는 계속되었다. 매일 새벽 기상과 구보 그리고 강도 높은 체력 단련. 첫날의 반항은 점차 체념으로 그리고 이내 익숙함으로 변해갔다. 수용자들의 몸에는 서서히 근육이 붙기 시작했고 밤에는 마약처럼 찼던 잡담과 시비 대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변화는 육체에만 머물지 않았다. 극한의 육체 활동은 굳게 닫혀있던 그들의 감정선까지 건드렸다. 훈련 넷째 날이었다. 그날의 마지막 훈련은 여러 명이 한 조가 되어 무거운 통나무를 들고 운동장을 도는 것이었다. 이하늘이 해병대에서 숱하게 했던 훈련이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힘이 아닌 모두의 협동과 균형이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하늘의 구령에 맞춰 최서윤, 백지수, 강윤아, 그리고 항상 무리 뒤에 조용히 묻어가던 오혜진 22세의 한 조가 되어 통나무를 들었다. 오혜진은 유난히 체구가 작고 약했다. 그녀는 통나무의 무게를 거의 감당하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야, 오혜진. 똑바로 안 들어? 너 때문에 다 힘들잖아. 백지수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오혜진은 입술을 깨물고 안간힘을 썼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과 압박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흐어엉. 오혜진의 어깨에서 통나무가 미끄러지는 것과 동시에 그녀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지만 이내 둑이 터진 것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아이처럼 울었다. 아, 시제 왜 저래? 백지수가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다. 이하늘은 훈련을 중단시키고 오혜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윽박지르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쪼그려 앉았다. 왜 우는 거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오혜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항상 이래요.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도 저를 버렸고 남자친구도 저를 때렸어요. 저는 그냥 쓸모없는 년이에요. 흐어엉. 통나무의 무게가 그녀가 평생 짊어져온 삶의 무게와 겹쳐지며 감정의 둑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서윤과 다른 수용자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오혜진이 그저 생각 없이 자신들을 따라다니는 아이인 줄로만 알았지, 그런 상처를 품고 있는 줄은 몰랐다. 이하늘은 잠시 오혜진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혜진, 지금 내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이 느껴지나? 네. 그 고통은 진짜다. 거짓이 아니지.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채 너를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들과는 달라. 이 통나무는 내가 힘을 합치면 들어올릴 수 있고 언젠가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 지금 흘리는 눈물도 마찬가지다. 실컷 울고 땀으로 다 씻어내.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드는 거야.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녀의 말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힘이 있었다. 오혜진은 울음을 그치고 퉁퉁 부은 눈으로 이하늘을 바라봤다. 이하늘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일어설 수 있겠나? 오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이하늘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하늘은 다른 대원들을 향해 말했다. 다시 든다. 오혜진이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옆에서 무게를 나눠줘라. 이게 팀이다. 최서윤과 백지수, 강윤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시 통나무를 어깨에 올렸다. 이번에는 누구도 오혜진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몫을 조금씩 더 나눠들며 묵묵히 걸었다. 오혜진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날 저녁 최서윤은 잠자리에 누워 운동장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강하기만 한 줄 알았던 이하늘의 다른 모습. 힘으로 윽박지르는 대신 상대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고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는 방식. 그것은 그녀가 지금껏 살아오며 겪었던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강철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강철 아래에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었다. 최서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혜진의 눈물 사건 이후 이사동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매일 새벽 함께 땀을 흘리고 서로의 한계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그들은 이름 없는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하늘이 만든 특별 교화 프로그램은 이제 그들의 일상이자 자부심이 되었다. 변화는 운동장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훈련을 통해 얻은 집중력과 성취감은 다른 영역으로 뻗어나갔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오혜진이었다. 그녀는 이하늘의 격려에 힘입어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다. 교도소 도서관에 앉아 중학교 수학 문제집과 씨름하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위축되어 있지 않았다. 아, 이거 도저히 모르겠네. 혜진이 머리를 쥐어뜯고 있자 옆에서 책을 읽던 강윤아가 슬쩍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한때 혜진을 그저 따까리 정도로 여겼지만 지금은 왠지 모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리 줘봐. 이건 이 공식을 여기에 대입해서. 과거 남의 약점을 파고들던 그 명민한 두뇌는 이제 복잡한 수학 공식을 풀어내는 데 쓰이고 있었다. 혜진은 윤아의 설명에 눈을 반짝였고 둘은 어느새 머리를 맞대고 문제풀이에 열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수용자들도 슬금슬금 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오혜진도 하는데라는 생각과 묘한 경쟁심이 학습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사동의 가장 큰 변화가 드러난 사건은 식당에서 터졌다. 점심 배식 시간 이사동 수용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교도소 내에서 가장 질이 나쁘기로 소문난 일사동 무리가 새치기를 하며 들어왔다. 그들은 이사동 수용자 한 명의 어깨를 밀치며 비웃었다. 어이, 이사동년들. 요즘 군대놀이 한다며? 몸만 키우면 뭐해, 대가리는 텅 비었는데.
과거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백지수의 주먹이 먼저 날아갔을 것이다. 최서윤은 쌍욕을 퍼부으며 식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을 테고. 하지만 지금 이사동은 달랐다. 백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최서윤의 눈짓 한 번에 움직임을 멈췄다. 최서윤은 성큼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상대를 압도했지만 그 안에는 불필요한 살기가 아닌 통제된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우리한테 불만 있어? 최서윤이 낮게 물었다. 불만 있으면 어쩔 건데? 한판 붙게. 일사동의 주동자가 도발했다. 최서윤은 피식 웃었다. 좋지. 근데 이런 데서 개싸움하면 우리만 손해야. 교도관들한테 찍히고 벌점 먹고. 너희나 우리나 좋을 거 없잖아. 그녀는 일사동 무리를 쓱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진짜 힘을 겨루고 싶으면 정식으로 운동 시간에 하자. 규칙 정해서 교도관들 입회하에. 피구든 발야구든. 그렇게 해서 지는 쪽이 한 달 동안 식당 청소하기. 어때? 이런 유치한 시비보다 훨씬 남자답지 않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일사동 무리는 당황했다. 그들은 그저 시비를 걸어 이사동의 길을 꺾고 싶었을 뿐 이런 판을 벌일 생각은 없었다. 최서윤의 제안은 폭력이 아닌 규칙과 명예를 건 싸움이었다. 거절하면 그들만 꼴이 우스워지는 상황. 좋아. 그렇게 하지. 일사동 주동자는 마지못해 대답하고는 자기 무리를 데리고 물러났다. 식당의 모든 수용자들이 이사동을, 특히 최서윤을 다시 보는 순간이었다. 멀리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하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힘을 통제하는 법, 분노를 다스리는 법, 그리고 자신의 전장을 스스로 선택하는 법. 그날 오후 이사동은 교도소 전체의 화제가 되었다. 더 이상 그들은 문제아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규율을 가진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하나의 팀이 되어가고 있었다. 삭막한 교도소 안 그들만의 새로운 전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사동이 안정되자 이하늘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녀는 수용자들을 단순한 재소자가 아닌 곧 사회로 돌아갈 예비 사회인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기적인 개별 상담 시간을 통해 그들의 출소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그려주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상담실에 들어온 것은 백지수였다. 그녀는 예전의 다혈질적인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했다. 쌤, 저는 나가도 할 게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성질만 더러워서 또 사고 칠 게 뻔해요. 이하늘은 서류를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백지수, 너는 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나? 힘이요? 아니, 에너지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 체력.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재능이야. 이하늘은 말을 이었다. 내 에너지는 잘 벼린 칼과 같아. 그걸로 사람을 찌를 수도 있지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도 있지. 칼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쓰는 사람이 문제인 거야. 너는 매일 훈련하면서 즐거워했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소리 지르며 이끌어줬고. 그 에너지를 남을 돕는 데 써보는 건 어떤가? 생활체육 지도사나 퍼스널 트레이너 같은 직업도 있어. 백지수의 눈이 흔들렸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길이었다. 자신의 주먹질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은 최서윤이었다. 그녀는 이사동의 리더가 되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나가면 옛날 동료들이 찾아올 겁니다.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세계 말고는 제가 아는 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건가? 이하늘이 담담하게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최서윤, 너는 왜 그 세계에 발을 들였지? 어릴 때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근데 그 형님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저를 인정해주고 힘을 줬죠. 그래, 바로 그거다. 이하늘이 말했다. 너처럼 기댈 곳 없는 아이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거리에 넘쳐난다. 너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내가 겪었던 어둠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게 막아주는 등불이 되어줄 수도 있어. 내가 정말 강한 리더라면 조직을 이끄는 게 아니라 길 잃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리더가 되어야지. 상담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서유는 자신의 과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야 할 다른 길을 어렴풋이 보게 되었다. 이하늘은 강윤아에게는 그녀의 분석력과 계획성을 살려 사회복지나 행정 업무를, 오혜진에게는 검정고시 합격 후 학업을 계속 이어가 보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막연한 희망을 말하지 않았다. 각자가 가진 장점과 재능을 정확히 짚어주고 그것을 사회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상담을 마친 수용자들은 더 이상 막막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에는 비록 낡고 서툴지만 세상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장의 지도가 들려 있었다. 그 지도를 그려준 사람은 한때 그들이 무너뜨리려 했던 교도관 이하늘이었다. 시간은 흘러 가을이 되었고 이사동에는 첫 번째 작별의 시간이 찾아왔다. 최서윤의 만기 출소일이 결정된 것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이사동은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인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들의 언니이자 리더가 떠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출소 전날 밤 최서윤은 잠 못 이루고 운동장에 나와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이하늘을 처음 만났던 날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던 유치한 괴롭힘, 그리고 자신의 오만이 산산조각 났던 그날의 충격.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던 훈련의 시간들. 잠이 안 오나. 어느새 다가온 이하늘이 옆에 서며 말했다. 네. 조금요. 최서윤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실감이 안 나네요. 여기가 제 집 같았는데. 여긴 집이 아니야.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일 뿐이지. 이하늘은 밤하늘을 보며 말했다. 두렵나? 솔직히 많이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까봐.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 버릴까봐 무섭습니다. 그럴 땐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 호흡부터 가다듬고. 내 몸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내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지. 이하늘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건넸다. 거기에는 상담기관과 지원센터 몇 군데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혼자 싸우지 마. 도움을 청하는 건 지는 게 아니야. 더 강해지기 위한 전략이지. 최서윤은 말없이 메모지를 받아 단단히 쥐었다. 다음 날 아침 출소 절차를 마친 최서윤은 평범한 사복 차림으로 교도소 문 앞에 섰다. 이사동 동료들이 창문에 매달려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배웅 나온 이하늘을 돌아봤다. 쌤, 고마웠습니다. 그녀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진심을 담은 인사였다. 나가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래. 가끔 소식 전하고. 이하늘은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더 긴 말은 필요 없었다. 교도소 문을 나선 최서윤은 눈부신 바깥 세상에 잠시 눈을 찡그렸다. 시끄러운 자동차 소음,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모시러 왔습니다. 형님이라는 옛 동료의 문자였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저 차에 오르면 모든 것이 편해진다. 익숙한 세상,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사람들. 하지만 동시에 떠올랐다.
흙바닥에 땀을 쏟아내며 느꼈던 성취감, 팀원들과 함께 통나무를 들며 나눴던 유대감,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던 이하늘의 목소리. 최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검은 세단을 외면한 채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는 분명히 알았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이하늘이 준 메모지를 만지작거렸다. 가을 햇살 아래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세상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서윤이 떠난 후 이사동에는 잠시 공허함이 맴돌았다. 하지만 그 공백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가 남기고 간 긍정적인 변화의 에너지는 남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이제 이사동의 리더는 특정인이 아니었다. 그들 모두가 서로에게 리더이자 동료였다. 백지수는 최서윤의 빈자리를 훌륭하게 메웠다. 그녀는 더 이상 주먹으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땀으로 말했다. 매일 아침 구보와 훈련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구령을 외치며 동료들을 이끌었고 지쳐 쓰러지는 이가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넘치는 에너지는 이사동의 활력소가 되었다. 강윤아는 이사동 학습 멘토가 되었다. 그녀는 오혜진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의 검정고시 공부까지 도맡아 가르쳤다. 과거 남의 약점을 파고들던 예리함은 이제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능력으로 발현되었다. 그녀의 앞에는 늘 질문을 기다리는 수용자들이 줄을 섰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백지수와 강윤아, 오혜진도 차례차례 만기 출소했다. 그들은 모두 교도소 문을 나서며 이하늘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세상 속으로 각자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을 약속했다. 이하늘은 묵묵히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씨앗을 심었을 뿐 꽃을 피우는 것은 그들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충청남도 외곽의 한 청소년 쉼터. 짙은 화장을 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소녀들 앞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고 있었다. 나도 너희들만 할 때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어. 힘만이 전부라고 믿었고 내 주먹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강하다고 착각했지. 근데 그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무서운 거였어. 진짜 강한 건. 말을 이어가는 여성은 바로 최서윤이었다. 그녀는 출소 후 이하늘이 알려준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리치료를 받았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상담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살기가 아닌 상처 입은 영혼을 보듬는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같은 시각 한 동네의 작은 생활체육센터에서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자, 할머니들. 하나만 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야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죠. 땀을 뻘뻘 흘리며 노인들의 운동을 독려하는 사람은 백지수였다. 그녀는 출소 후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땄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재활운동 전문가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넘치는 에너지는 이제 노인들에게 웃음과 활력을 주는 건강한 힘이 되어 있었다. 강윤아는 한 사회적 기업의 행정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은 출소자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복잡한 서류 업무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오혜진은 그토록 원하던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사이버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교도소에서 얻은 새로운 삶의 지도를 따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죄수번호로 불리지 않았다. 상담사, 트레이너, 사회복지사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어느 주말 오후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충남 소망교도소였다. 그들은 면회를 신청했다. 대상은 물론 교도관 이하늘이었다. 면회실 투명 아크릴판 너머로 이하늘이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몰라보게 달라진 네 사람의 모습을 본 이하늘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다들 잘 지냈구나. 쌤 덕분이죠. 최서윤이 대표로 말했다. 저희 이제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백지수가 울컥하며 외쳤다. 쌤, 보고 싶었어요. 그들은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삶, 어려움, 그리고 작은 성공들. 이하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희망은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더 선명하게 피어나는 법이다. 절망의 상징이었던 회색 교도소 담벼락 안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이제 세상 곳곳에서 각자의 색깔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소망교도소 이사동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또다시 그들만의 방식으로 교도소의 질서를 시험하고 있었다. 새로운 교도관 몸매 죽이는데? 우리랑 좀 놀아볼까? 새로운 여왕이 된 수용자가 이 하늘을 보며 킬킬거렸다. 역사는 반복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 하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어느새 베테랑 교도관이 된 동료가 섰고 교도소 시스템 자체도 많이 변해 있었다. 그녀가 이사동에서 시작했던 특별 교화 프로그램은 이제 교도소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 하늘은 새로운 수용자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냉철함 대신 따뜻한 연륜이 담겨 있었다. 내 이름은 이하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용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말에 수용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 하늘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 의미는 앞으로 그들이 직접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변할 수 있는 존재다. 강철은 외부의 충격에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과 수많은 담금질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다. 그녀에게 이사동은 강철을 단련하는 용광로였고 그녀 자신 역시 그 안에서 함께 단련되고 있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최서윤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교도소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이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다. 그 번호는 그녀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었다. 진짜 강한 전사는 적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적을 아군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언젠가 이하늘이 해병대 선배에게 들었다며 해준 말이었다. 최서윤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했다. 이하늘은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들 스스로 자신과 싸워 이기게 만들었고 결국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을 주었다. 그녀는 적을 아군으로, 아니 그 이상의 존재로 만든 진정한 전사였다. 이하늘 교도관은 오늘도 소망교도소의 회색 담벼락 안에서 새로운 강철들을 단련하고 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희망을 길어올리며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